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수험서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죠? 법규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고 구조 원리는 또 왜 이리 복잡한지 한숨부터 나올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분야 자격증은 단순한 자격증 그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멋진 첫걸음이잖아요. 지금은 괴롭더라도 자격증을 받는 순간을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전기 일반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를 쭉 같이 풀어볼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눈에 익히시고 계산하기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가볍게 넘기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선으로 폐회로를 만들고 그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톰슨 효과, 2번 핀치 효과, 3번 펠티어 효과, 4번 제백 효과예요. 정답은 4번 제백 효과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기 전력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제백 효과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톰슨 효과는 같은 금속 안에서 전류랑 온도차가 같이 있을 때 열이 나거나 흡수되는 현상이고요. 펠티어 효과는 반대로 전류를 흘려서 접합점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핀치 효과는 전류 때문에 도체가 오그라드는 현상이라 이번 문제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죠. 더 알아둘 점은요. 제백 효과는 열전대, 그러니까 온도계 원리로 실무에서도 온도 측정에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뜨거운 손이랑 차가운 손이 악수를 하다가 제백하고 전기가 찌릿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백은 영어로 악수라는 뜻의 쉐이크랑 발음이 닮았죠. 그래서 온도차 악수는 제백 효과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제백 효과예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한쪽만 손난로로 데우면 그 온도차 때문에 저절로 전기가 흐르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접합점 온도차예요. 국은 뜨겁고 그릇 손잡이는 차가운 것처럼 회로의 두 접합점 온도가 다를수록 효과가 커져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열기 전력이에요.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전압으로 배터리 없이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럼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볼까요? 먼저 접합점 온도차가 있다는 조건을 확인하고요. 이 온도차가 열기 전력을 만든다는 원리를 떠올린 다음 이 현상의 이름이 붙은 제백 효과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저압 옥내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주된 사용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누전 방지, 2번 회로 분기, 3번 과부하 또는 단락 전류에 의한 보호, 4번 뇌 등의 이상 전압에 의한 위험 방지예요. 정답은 3번 과부하 또는 단락 전류에 의한 보호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나 단락 전류가 흐를 때 자동으로 회로를 끊어서 전선과 기기를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누전 방지는 누전 차단기가 하는 일이고요. 뇌 같은 이상 전압을 막는 건 서지 보호 장치가 하는 일이에요. 회로 분기는 배선용 차단기의 부수적인 기능일 뿐 주된 목적은 아니랍니다. 더 알아둘 점은요. 배선용 차단기는 퓨즈랑 다르게 한번 작동해도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차단기 아저씨가 과부하야 단락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과부하랑 단락 보호 담당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배선용 차단기예요. 집 두꺼비 집, 그러니까 분전반에 있는 스위치로 전기가 위험해지면 자동으로 뚝 끊어주는 안전 요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부하와 단락 전류예요. 콘센트에 가전제품을 너무 많이 꽂아서 전선이 과열되거나 전선끼리 딱 붙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보호 기능이에요. 위험한 전류가 흐르면 바로 회로를 끊어서 전선과 기기를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먼저 배선용 차단기가 무엇을 위한 장치인지 떠올리고요. 이 장치가 감지하는 위험이 과부하와 단락 전류라는 걸 확인한 다음 결국 목적은 회로 보호 기능이라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10쿨롱의 전하가 5초 동안 어느 점을 통과할 때 전류값은 몇 암페어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2, 2번 5, 3번 14번 50이에요. 정답은 1번 2암페어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전류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10쿨롱을 5초로 나누면 2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헷갈릴까요? 5는 시간값 그 자체이고요. 10은 전하량 값 그 자체예요. 50은 전하량과 시간을 나누지 않고 곱해버려서 나온 잘못된 값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고 단위는 암페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전화 10개가 5초 동안 문 앞에서 줄 서서 하나씩 나가면 1초에 딱 2놈씩 나가는 셈이죠. 그래서 이 암페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류, 그러니까 전화량 나누기 시간이에요. 문 앞을 1초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세는 것처럼 1초 동안 흐른 전화량이 바로 전류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화량이에요. 문을 통과하는 사람 수처럼 이동한 전기 알갱이의 총량을 말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즉 전화가 이동한 시간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먼저 문제에서 전화량 10쿨롱을 확인하고요. 시간 5초를 확인한 다음 전류는 전화량 나누기 시간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이 암페어를 구하면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한 조각의 실리콘 속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같은 여러 소자를 넣고 서로 배선을 해서 하나의 회로 기능을 갖게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포토 트랜지스터, 2번 서미스터, 3번 바리스터, 4번 IC예요. 정답은 4번 IC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실리콘 한 조각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같은 여러 소자를 넣고 배선해서 하나의 회로 기능을 갖게 한 게 바로 집적 회로 IC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포토 트랜지스터는 빛을 감지하는 소자 하나고요.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소자 하나, 바리스터는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소자 하나예요. 다 낱개 소자일 뿐 집적된 회로가 아니랍니다. 더 알아둘 점은요. IC는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해서 요즘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실리콘 조각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이 다닥다닥 이사와서 한 집살이를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IC 아파트 완공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IC, 집적 회로예요. 여러 방,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랑 저항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원룸 빌라 한 채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실리콘 기판이에요. 그 빌라가 지어진 땅, 즉 소자들을 올려놓는 얇은 기초 재료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상호 배선이에요. 방과 방 사이를 잇는 복도처럼 소자들끼리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선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여러 소자가 올라간 실리콘 기판 하나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요. 소자들이 상호 배선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본 다음 이걸 통틀어 부르는 이름인 IC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발진을 일으키고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정확성과 감대폭이 증가하고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하는 제어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보기를 볼까요? 1번 프로세스 제어, 2번 피드백 제어, 3번 프로그램 제어, 4번 추종 제어예요. 정답은 2번 피드백 제어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피드백 제어, 그러니까 괴환 제어는 출력을 다시 입력 쪽으로 되돌려서 비교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 덕분에 정확성과 감대폭이 늘어나고 감도는 줄어들지만 되먹임 구조 특성 때문에 오히려 발진하면서 불안정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프로세스 제어랑 프로그램 제어는 제어량의 성질로 나눈 분류고요. 추종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어라서 이 설명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더 알아둘 점은요. 피드백 제어는 정확도는 높지만 설계할 때 안정도, 그러니까 발진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출력이 자꾸 뒤돌아보다가 어질어질, 나 불안정해 하면서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피드백 제어는 몸치 댄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피드백 제어예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다시 확인해서 다음 행동을 고치는 스스로 뒤돌아보는 제어 방식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발진, 그러니까 불안정이에요. 자꾸 뒤돌아보다 보면 오히려 오락가락 흔들리는 것처럼 되먹임이 지나치면 진동하며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감대폭 증가예요. 더 넓은 범위의 신호를 다룰 수 있게 되는 대신 그만큼 다루기 예민해지는 성질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불안정해지는 경향이라는 힌트로 발진, 불안정 성질을 먼저 떠올리고요. 정확성과 감대폭 증가라는 힌트를 감대폭 증가 특성과 연결한 다음 이 특징들을 모두 갖는 피드백 제어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계전기 접점 회로의 논리식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림을 보면 세 갈래 길이 나란히 병렬로 있고요. 첫 번째 갈래는 X와 Y가 직렬로, 두 번째 갈래는 X와 Y바가 직렬로, 세 번째 갈래는 X바와 Y가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보기를 볼까요? 1번 XY 더하기 XY바 더하기 X바 Y, 2번 괄호 XY 곱하기 괄호 XY바 곱하기 괄호 X바 Y, 3번 괄호 X 더하기 Y 곱하기 괄호 X 더하기 Y바 곱하기 괄호 X바 더하기 Y. 4번은 그 세 괄호를 곱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이어놓은 식이에요. 정답은 1번 XY 더하기 XY바 더하기 X바 Y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그림에서 세 개의 병렬 경로가 있고 각 경로 안에서는 두 접점이 직렬로 연결돼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병렬은 더하기로, 직렬은 곱하기로 표현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이번 보기는 병렬을 곱셈으로 잘못 표현했고요. 3번이랑 4번은 반대로 직렬 접점을 덧셈으로 잘못 표현한 오답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계전기 접점 회로에서 직렬 접속은 논리고 병렬 접속은 논리합으로 표현한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세 줄로 나눠 달리는 기찻길을 상상해보세요. 한 줄 안에서는 손잡고 직렬로 같이 가고 줄끼리는 따로따로 병렬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xy 더하기 xy바 더하기 x바 y 완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직렬은 곱셈 앤드예요. 두 문을 모두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직렬 접점은 둘 다 붙어야 전기가 통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병렬은 덧셈, 오어예요. 여러 갈래 길 중 아무 곳으로나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병렬 경로는 하나만 통해도 전기가 흘러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접점회로 해석이에요. 그림 속 접점을 하나씩 읽어서 어디가 직렬이고 어디가 병렬인지 나눠보는 과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먼저 회로 그림을 세 갈래 경로로 나누는 접점회로 해석부터 하고요. 각 갈래 안에 두 접점은 직렬 곱셈으로 묶은 다음 세 갈래 길이는 병렬 덧셈으로 더해서 최종 논리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용 부품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커플링, 2번 새들, 3번 클리트, 4번 부싱이에요. 정답은 3번 클리트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커플링은 관을 잇는 부품이고요. 새들은 관을 고정하는 부품, 부싱은 전선 피복을 보호하는 부품이라서 다 금속관 공사에 쓰이는데요. 클리트는 애자를 사용하는 노출 배선 공사에서 전선을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이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커플링, 새들, 부싱은 모두 금속관 공사용 부품이 맞고요. 클리트만 다른 공사 방식에서 쓰이는 부품이라서 소속이 다른 거예요. 더 알아둘 점은요. 금속관 공사의 4대 부속으로 커플링, 새들, 부싱, 로크너트를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커플링, 새들, 부싱은 금속관 반 친구들인데 클리트만 딴 반인 애자 사용반에서 전학 와서 나 여기 아니야 하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클리트만 왕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금속 관공사 부속품이에요. 금속 파이프로 전선을 보호하는 공사에 쓰이는 전용 부품 세트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클리트, 애자 공사용이에요. 파이프 없이 전선을 노출시켜 애자로 고정하는 다른 공사 방식에서 쓰는 부품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커플링, 새들, 부싱이에요. 각각 관과 관잇기, 관 고정하기, 관 끝 보호하기를 담당하는 금속관 공사 3총사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보기 4개가 모두 금속관 공사 부속품인지 하나씩 확인하고요. 커플링, 새들, 부싱은 금속관용이 맞다고 체크한 다음 나머지 하나인 클리트, 애자 공사용이 소속이 다르다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소형이면서 대전력용 정류기로 사용하는데 적당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게르마늄 정류기, 2번 CDS, 3번 셀렌 정류기, 4번 SCR이에요. 정답은 4번 SCR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SCR. 그러니까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는 소형이면서도 대전력을 다룰 수 있어서 대전력용 정류기랑 위상 제어에 널리 쓰이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게르마늄 정류기랑 셀렌 정류기는 소전력이나 저전압용 구형 정류 소자고요. CDS는 빛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광소자라서 정류용이 아니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SCR은 게이트 신호로 켜지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위상 제어나 인버터에도 응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몸집은 작은데 헬스장 가서 대전력 바벨을 번쩍 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작은 근육맨 SCR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SCR이에요. 몸집은 작지만 아주 큰 전력도 척척 다루는 반도체 스위치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형이면서 대전력이에요. 크기는 작은 손바닥만한데 다루는 힘은 헬스 선수급으로 큰 특성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류 소자 비교예요. 게르마늄, 셀렌, CDS 같은 다른 소자들과 SCR을 크기랑 용량면에서 비교해보는 과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소형이면서 대전력이라는 조건에서 소형 대전력 특징을 먼저 확인하고요. 정류 소자 비교를 통해서 게르마늄, 셀렌, CDS는 소전력용이라는 걸 걸러낸 다음 조건에 맞는 SCR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일 때 저하 목내간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동기 등의 합계 전류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1.1, 2번 1.25, 3번 3, 4번 5예요. 정답은 2번 1.25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일 때는 저하 목내간선의 허용 전류를 그 합계 전류의 1.25배 이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1.1배는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넘을 때 적용하는 배수고요.
3배랑 5배는 이 기준이랑 관계없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50A를 기준으로 1.25배랑 1.1배가 갈린다는 걸 숫자쌍으로 묶어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전동기들이 딱 50명 이하로 모이면 반장이 1.25배 넉넉하게 준비하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50A 이하는 1.25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저압 옥내간선 허용 전류예요. 여러 전동기의 전기를 나눠주는 굵은 전선이 견뎌야 할 최소 전류 기준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50A 기준이에요. 전동기들 전류를 다 더한 값이 50A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배수를 정하는 갈림길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1.25배예요. 50A 이하일 때는 여유 있게 1.25배, 굵은 전선을 써야 안전하다는 규칙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전동기 전격 전류 합계와 50A 기준을 비교하고요. 50A 이하니까 1.25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저압 옥내간선 허용 전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을 고르면 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전지행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최대 전력을 낼 수 있는 것은 부하 저항이 전지 한 개 내부 저항의 몇 배일 때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n, 2번 2n, 3번 n의 제곱, 4번 1 나누기 n이에요. 정답은 1번 n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전지행계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내부 저항이 nr이 되니까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러니까 부하 저항이 내부 저항이랑 같아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부하 저항이 전지 한 개 내부 저항의 n배일 때 최대 전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2n, n의 제곱 1 나누기 n은 직렬 연결일 때 내부 저항이 단순히 n배가 된다는 원리를 왜곡한 오답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반대로 병렬 연결이면 합성 내부 저항이 r 나누기 n이 돼서 최대 전력 조건도 달라진다는 점을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전지행계가 기차놀이처럼 줄줄이 손을 잡으면 내부 저항도 n배로 뚱뚱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부하도 n배로 맞춰줘야 궁합이 짝짝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에요. 부하 저항과 전원의 내부 저항이 똑같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규칙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부 저항 NR이에요. 전지 N개를 일렬로 줄 세우면 내부 저항도 N배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하 저항 매칭이에요. 커진 내부 저항 NR에 맞춰서 부하 저항도 똑같이 N배로 맞춰줘야 한다는 짝짓기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전지 N, 개 직렬 연결로 내부 저항이 NR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부하 저항이 내부 저항과 같아야 한다는 걸 떠올린 다음 부하 저항 매칭에 따라서 부하 저항이 N배일 때 정답임을 도출하면 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콘덴서와 코일에서 실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코일에서 전압, 콘덴서에서 전류, 2번 코일에서 전류, 콘덴서에서 전압, 3번 코일과 콘덴서 모두 전압, 4번 코일과 콘덴서 모두 전류예요. 정답은 2번 코일에서 전류, 콘덴서에서 전압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코일은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걸 방해하는 성질이 있고요. 콘덴서는 전압이 갑자기 변하는 걸 방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코일에서 전압은 오히려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요. 콘덴서에서 전류도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반대로 서술됐거나 틀린 설명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이 성질 때문에 회로를 켜고 끌 때 코일에는 서지전압이, 콘덴서에는 도립전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코일은 전류야 천천히 가 하고 고집 부리는 느림보고요. 콘덴서는 전압아 갑자기 바뀌지 마 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코일은 전류 고집, 콘덴서는 전압 고집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코일과 전류의 연속성이에요. 코일은 흐르던 전류를 갑자기 못 멈추는 고집불통이라 전류가 부드럽게만 변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콘덴서와 전압의 연속성이에요. 콘덴서는 걸려있던 전압을 갑자기 못 바꾸는 고집불통이라 전압이 부드럽게만 변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급변 불가 성질이에요. 두 소자 모두 각자 담당하는 값만큼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으려는 공통된 성질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코일의 급변 불가 성질이 어떤 값에 적용되는지 떠올리고요. 그게 코일과 전류의 연속성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 반대로 콘덴서는 전압의 연속성 성질을 가진다는 걸로 답을 완성하면 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제3고주파 전류가 나타나는 결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Y, 결선과 Y 결선, 2번 Y 결선과 델타 결선, 3번 델타 결선과 델타 결선, 4번 델타 결선과 Y 결선이에요. 정답은 1번
Y결선과 Y결선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YY 결선은 제3고조파 여자전류가 흐를 수 있는 폐회로가 없어서 상전압파형의 제3고조파가 왜곡돼서 나타나고 이 전류가 선로에까지 나타나서 통신선 유도장애 같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델타 결선이 포함되면 그러니까 Y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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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Y는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권선 안에서 순환하면서 상쇄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더 알아둘 점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YY 결선 변압기에는 안정권선, 그러니까 델타로 가면 제3권선을 추가해서 제3고조파를 흡수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델타 친구들은 삼각형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고조파를 자기들끼리 소화하는데 YY는 문이 없어서 밖으로 다 새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YY는 고조파 탈출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YY 결선이에요. 별 모양으로만 이어진 결선이라 고조파가 빠져나갈 폐회로, 그러니까 뒷문이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3고조파예요. 변압기 철심의 자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는 원치 않는 손님 전류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델타 결선 고조파 흡수예요. 삼각형 모양의 폐회로가 있어서 고조파 전류가 그 안에서만 뱅뱅 돌고 밖으로 안 나가게 가둬주는 구조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변압기 철심에서 제3고조파 전류가 자연히 생긴다는 걸 떠올리고요. 델타 결선이 있으면 이걸 내부에서 가둔다는 걸 확인한 다음 델타가 없는 YY 결선은 고조파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면 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저항 25옴, 유도 리액턴스 5옴, 용량 리액턴스 10옴을 병렬로 접속한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몇 모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0.4 마이너스 J 0.1, 2번 0.4 플러스 J 0.1, 3번 0.04 마이너스 J 0.1, 4번 0.04 플러스 J 0.1이에요. 정답은 3번 0.04 마이너스 J 0.1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는 2를 25로 나누면 0.04가 되고요. 코일 쪽 서셉턴스는 마이너스 J 0.2, 콘덴서 쪽 서셉턴스는 플러스 J 0.1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0.04 마이너스 J 0.2 플러스 J 0.1이 되고 정리하면 0.04 마이너스 J 0.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1번이랑 2번은 저항의 역수를 0.04가 아니라 0.4로 잘못 계산한 오답이고요. 4번은 코일과 콘덴서 쪽 서셉턴스의 부호를 반대로 계산한 오답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병렬회로는 임피던스보다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걸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저항 아저씨는 항상 플러스로 늠름하고요. 유도 리액턴스는 마이너스로 삐지고 용량 리액턴스는 플러스로 방긋 웃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다 더하면 0.04 마이너스 J 0.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드미턴스예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병렬회로에서 저항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전도도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예요. 전류를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실수 성분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서셉턴스예요. 코일과 콘덴서가 만드는 허수 성분으로 각각 반대 부호를 가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저항값으로 컨덕턴스 0.04를 먼저 구하고요. 코일과 콘덴서의 서셉턴스를 부호에 맞게 구해서 더한 다음 G와 B를 합쳐서 최종 어드미턴스 0.04-J 0.1을 완성하면 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전류력 계형 계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직류와 교류를 같은 눈금으로 측정할 수 있다. 2번 코일의 인덕턴스에 의한 주파수의 영향이 크다. 3번 가동 코일형에 비해서 외부작의 영향을 받기 쉽다. 4번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자장을 만들기 때문에 가동 코일형에 비해서 자장이 약하다예요. 정답은 1번 직류와 교류를 같은 눈금으로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전류력 계형 계기는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 사이의 전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류랑 교류 모두 같은 원리로 측정할 수 있고 같은 눈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전류력 계형은 오히려 자기장이 약해서 외부작의 영향을 받기 쉽고 주파수 영향도 받는 편이라서 2번, 3번, 4번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해당하는 서술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전류력 계형 계기는 정밀한 교류 표준 측정기로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전력계에 응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직류든 교류든 상관없이 같은 눈금으로 재줄게 하는 만능 저울을 상상해보세요. 전류력 계형은 만능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류력 계형 계기예요.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 두 전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눈금을 움직이는 계측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직류와 교류 겸용이에요. 어느 쪽 전기든 상관없이 같은 눈금으로 잴 수 있는 만능 저울 같은 특성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전자력 이용이에요.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력끼리 밀고 당기는 힘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전류력 계형이 전자력 이용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떠올리고요. 이 원리는 전류 방향과 상관없이 힘이 발생해서 직류와 교류 겸용 특성을 만든다는 걸 확인한 다음 이걸 종합해서 전류력 계형 계기의 장점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짧아진다, 2번 길어진다, 3번 과도기가 없어진다, 4번 관계가 없다예요. 정답은 2번 길어진다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RL 직렬회로의 시정수, 그러니까 타워는 L 나누기 R로 계산하는데요. 이 값이 클수록 전류가 최종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시정수가 작을수록 과도 현상 소멸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시정수랑 관계 없다거나 과도기가 아예 없어진다는 건 틀린 설명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시정수는 과도 현상이 63.2%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보통 시정수의 5배 정도면 과도 현상이 거의 끝난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시정수가 뚱뚱하고 느린 보라서 결승선까지 어기적어기적 오래 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정수가 크면 시간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시정수 타우예요. 회로가 최종 상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척도로 타우는 L 나누기 R로 계산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RL 직렬회로예요. 저항과 코일이 나란히 이어진 회로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류가 서서히 커지는 구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과도 현상 소멸 시간이에요. 스위치를 켠 직후 흔들리던 전류가 안정된 값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RL 직렬회로에서 스위치를 켠 직후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요. 시정수가 크다는 조건을 확인한 다음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 소멸 시간도 길어진다는 결론을 내면 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X바 더하기 XY라는 논리식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X바 더하기 Y, 2번 X 더하기 Y바, 3번 X바 Y, 4번 XY바예요. 정답은 1번 X바 더하기 Y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불대수의 흡수 정리에 따르면 X바 더하기 XY는 X바 더하기 Y랑 같거든요. X바 더하기 X가 2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풀어보면 X바 더하기 Y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2번, 3번, 4번은 각각 다른 논리식이고 원래 식이랑 값이 일치하지 않는 오답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이 흡수 정리 공식은 논리회로 간소화해서 정말 자주 쓰이는 대표 공식이니까 통째로 외워두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X바가 XY를 만나서 너 그냥 Y만 데려와? 하고 X는 쫓아버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X바 더하기 Y로 다이어트 성공.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흡수 정리예요. A 낫 더하기 AB는 A 낫 더하기 B다. 이렇게 복잡한 식을 규칙적으로 잡아먹어서 짧게 줄이는 공식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불대수 간소화예요. 논리식을 진리값은 그대로 두고 최대한 짧은 식으로 바꿔주는 계산 과정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X바 더하기 Y예요. 원래 식 X바 더하기 XY를 흡수 정리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최종 간단한 형태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원래 식이 흡수 정리 공식 모양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불대수 간소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X바 더하기 Y 형태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SCR의 양극 전류가 10A일 때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양극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0, 2번 5, 3번 10, 4번 20이에요. 정답은 3번 10A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SCR은 일단 게이트 신호로 턴온, 그러니까 켜지면 게이트 전류를 줄이거나 없애도 에노드, 양극 전류는 부하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여도 양극 전류는 그대로 10A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0, 5, 20은 게이트 전류 변화가 양극 전류에 비례해서 영향을 준다고 착각한 오답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SCR을 끄려면 게이트가 아니라 에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낮추거나 역전압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SCR은 한번 불이 붙으면 부싯돌, 그러니까 게이트를 치우든 말든 계속 활활 타는 캠프파이어라고 상상해보세요. 10A 그대로 활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SCR 턴온 유지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 부싯돌을 치워도 계속 타는 캠프파이어처럼 한번 켜지면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게이트 전류, 트리거용이에요. 처음 불을 붙일 때만 필요한 성냥불 같은 신호로 불이 붙은 뒤엔 역할이 끝나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에노드 전류, 부하 결정이에요.
SCR이 켜진 뒤에는 게이트가 아니라 회로에 연결된 부하가 실제 흐르는 전류를 결정해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게이트 전류는 처음 켤 때만 쓰인다는 걸 먼저 떠올리고요. 한번 켜지면 SCR 턴온 유지 상태가 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 이후 전류는 에노드 전류, 부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10A 그대로라는 걸 도출하면 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요소와 단위의 연결 중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 2번 유전소 밀도는 쿨롱 퍼 제곱미터, 3번 투자율은 암페어 턴 퍼미터, 4번 유전율은 페라 퍼미터예요. 정답은 3번 투자율은 암페어 턴 퍼미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투자율의 진짜 단위는 헨리 퍼미터거든요. 암페어 턴 퍼미터는 자개의 세기의 단위이기 때문에 3번 연결이 틀린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유전소 밀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유전율은 페라퍼미터. 이 셋은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단위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자개의 세기 H는 암페어 턴 퍼미터, 투자율 뮤는 헨리 퍼미터로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단위니까 짝을 지어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투자율은 원래 헨리 퍼미터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실수로 자개 세기의 암페어 턴 퍼미터 옷을 훔쳐 입고 나온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투자율은 헨리 퍼미터가 진짜 옷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투자율이에요. 물질이 자기장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헨리 퍼미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개의 세기예요. 공간에 얼마나 센 자기장이 걸려 있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암페어 턴 퍼미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단위 짝짓기예요. 이름이 비슷한 두 물리량인 투자율과 자개의 세기의 단위를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짝지어 외우는 과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보기들에서 단위 짝짓기가 맞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요. 투자율이 암페어 턴 퍼미터라는 게 사실은 자개 세기의 단위라는 걸 알아챈 다음 진짜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미터니까 이 보기가 틀렸다는 걸 확정하면 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소화전 펌프에서 압력 기동 방식의 최초 신호원으로 타당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소화전 박스 상부에 기동 온오프 스위치, 2번 소화전 펌프 모터 기동기의 서머 릴레이, 3번 소화전 배관과 연결된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4번 소화전 펌프 모터 기동기의 타이머예요. 정답은 3번 소화전 배관과 연결된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압력 기동 방식은 배관 안의 압력 변화를 압력 챔버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가 감지해서 이걸 최초 신호로 펌프를 기동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소화전 박스의 온오프 스위치는 수동 기동 방식의 신호원이고요. 서머 릴레이는 모터 과부하를 보호하는 용도, 타이머는 순차 기동 같은 보조 기능일 뿐 최초로 압력을 감지하는 신호원은 아니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압력 기동 방식은 배관 압력이 설정치 아래로 떨어지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서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키는 무인 자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압력 챔버 아저씨가 배관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걸 제일 먼저 느끼고 펌프야 일어나 하고 벨을 누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가 1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압력 기동 방식이에요. 배관 속 물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펌프를 깨우는 무인 자동 기동 방식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압력 챔버예요. 배관에 연결되어서 배관 속 압력 변화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감시탑 같은 장치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압력 스위치, 최초 신호예요. 압력 챔버 안에서 압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 걸 가장 먼저 느끼고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예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배관과 연결된 압력 챔버가 압력 변화를 감시한다는 걸 먼저 떠올리고요. 그 안에 압력 스위치가 압력 저하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 이것이 곧 압력 기동 방식의 시작 신호라는 걸 정리하면 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에 주파수 FHz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계 A1, A2의 값이 같았어요. 이 경우 F, LC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회로 그림을 보면 L과 C가 병렬로 연결돼 있고 그 옆에 R이 직렬로 붙어 있어요. 보기를 볼까요? 1번 F는 2를 2πLC로 나눈 값, 2번 F는 2를 루트 2πLC로 나눈 값, 3번 F는 2를 2π 곱하기 루트 LC로 나눈 값, 4번 F는 2를 루트 LC로 나눈 값이에요. 정답은 3번, F는 2를 2π 곱하기 루트 LC로 나눈 값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L과 C가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두 전류계, 그러니까 전체 전류를 재는 A1이랑 R쪽 전류를 재는 A2의 값이 같다는 건 L과 C로 이루어진 병렬 부분에는 순환 전류만 흐르고 주회로에는 서로 상쇄돼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병렬공진 상태를 뜻하거든요. 이때 공진 주파수가 바로 F는 1을 2파이 곱하기 루트 LC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나머지 보기들은 공진 주파수 공식에서 루트나 2파이의 위치를 잘못 배치한 오답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요. 병렬공진일 때 LC 병렬 부분의 임피던스는 최대가 돼서 그쪽으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전원 측 전류는 R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외워볼까요? L과 C가 사이좋게 짝짝꿍하면서 공진 파티를 열면 계측기 두 개가 우리 값 똑같아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F는 1, 2파이 루트 LC, 공진송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병렬공진이에요. L과 C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전류를 순환시켜서 바깥에서 볼 땐 그 부분의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LC 병렬회로예요. 코일과 콘덴서가 나란히 연결되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로 전류를 주고받는 구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공진주파수, F는 1, 2파이 루트 LC예요. 병렬공진이 일어나는 딱 그 순간의 특별한 주파수 값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A1이랑 A2 전류계 값이 같다는 조건에서 LC 병렬회로가 특별한 상태라는 걸 의심하고요. 이 상태가 병렬공진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 병렬공진이 일어나는 조건인 공진주파수 F는 1, 2파이 루트 LC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방전기일반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를 전부 풀어봤어요. 오늘 나온 문제들 처음엔 낯설어 보여도 자꾸 보면 눈에 익거든요. 오늘 배운 키워드랑 외우는 방법 한 번씩 더 떠올려 보시고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